저는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그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언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나 대통령의 비판적인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고해졌고 그의 언어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도 비판 세력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급기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천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목에서 피천구인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피천구인의 이러한 전도된 헌법 인식은 자신이 검토하였다고 실토한 포고령에도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천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천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2.3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내디뎌 온 민주공화정의 도정을 물어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천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피천구인이 내팽개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자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설령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또 다른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후에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천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천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의견을 대리인들이 주제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악용한 정부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입니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4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에 직면했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 노후와 청년 미래가 걸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금 수익률 제고 등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 개혁 특위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습니다. 다음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노조원 고용세습 등 부당 채용 철폐, 노조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반대 입법만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개혁.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에 필요한 정책 입법들을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민생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역시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 에너지 3법 역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중국 등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반대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저출생 위기를 맞아 인구 전략기획부를 수립하고 신설하고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역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다음 입법 폭거입니다. 법률 제정과 예산안 심의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의 의사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예산에 관한 이러한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입니다. 즉, 국회의 법률 제정, 예산안 심의는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보장, 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법치주의,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하며 권력 분립, 입법권으로 행정권,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법상의 원칙들은 단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입법, 예산 등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이익에 반하는 입법, 예산을 자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법 폭거입니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지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사람을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노사 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조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들, 1인당 25만 원씩 퍼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법, 자금 세탁을 조장하고 정부 예산은 발목 잡고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이 법들, 모두 그 위헌성이 크고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임에도 야당은 계속 반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돈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 어려운 이웃,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예산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잘 쓰기 위해 대통령은 전국을 발로 뛰며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정부 편성 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12월 1일 정부의 핵심 예산을 4조 1천억 원 삭감,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삭감한 예산들의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회 안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밀반입되어 학원가까지 퍼진 마약 수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법무부, 감사원까지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체포 구속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범죄까지 저질렀던 공수처의 예산은 증액해 주었고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주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산유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고 원전 기술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의 필수적인 신기술 R&D 예산 90%를 삭감했습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의 70%는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통위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소송비가 없어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없어 차량 운행을 못하고 운영비도 없어 방문객에게 차 한 잔 못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 역시 이 법정에 나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하는 등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수사관들은 사비, 상금까지 털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부처별 업무 그리고 나아가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부터 이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갖 이재명 방탄법, 보복법, 위헌입법들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 모두 집에 보내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홍장원의 수상한 메모나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 병실 베드에 누워있는 조지호에 대한 수십 시간의 조사, 어쩌면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다, 얼른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 치르자.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절대 다수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예산과 관련된 일련의 폐악 행위에는 세 가지의 일관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국익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 사업 잘 되고 일자리 늘어나고 국익이 신장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둘째, 반대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 팔고 우리 기술 탈취해가는 중국,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간첩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어렵게 하고 야당 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정 운영 마비시켜놓고 대통령을 빨리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탄핵해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야당이 했던 예산, 입법, 탄핵 하나하나 국익에 반하는 것들 해놓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권력 분립의 파괴, 이적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혁, 정책 입법, 우리가 하겠다, 예산도 다시 증액하자, 우리가 중도 보수를 대신하겠다라고 합니다. 형법 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입니까?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 국가 위기 상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놓고 야당은 진정으로 정부 여당과 대화할 생각이 있었다고, 대통령이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부담,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또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